뭐 멀리 내다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금값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 달러 가치가 계속 강세를 갈 수 없고 네.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뭐 집값 상승세도 평균적으로는 10년처럼 이렇게 같이 오르는 국면은 좀 힘들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프리즘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경제 증시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할 때 이 주가지수가 2100 근방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고, 최근에 이 이러한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고민을 할 때 새로운 저점에서 이 희망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그런 전문가 한 분이 계십니다. 요즘 상당히 바쁘신 분입니다. 제가 또 존경하고 늘 배우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익 교수님께서 올해 3분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자금 시장의 유동성 문제도 존재를 하지만 한국 경제도 그렇고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세계 경제가 조금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앞부분에 주셨거든요.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자, 그럼 어떤 것들이 그런 하나의 지표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계기가 될까? 요거 한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선행지수가 한 빠르면 3월쯤에 저점을 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시차를 두고 경기가 서서히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미래 경제를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뭐 2년, 10년, 2년 차이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은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10년하고 1년 이 국채 수익률을 이걸 장단기 금리 차로 하는데요. 이게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3분기 정도 선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4분기까지 축소됐어요. 특히 12월에는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이걸 보면 아마 3분기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분기부터 이것이 서서히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저는 3.5%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올려봤자 3.75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단기 금리를 못 올리면은 1년 국채 수익률이 더 먼저 떨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1년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보다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인상 못 하면은 단기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1분기부터는 장단기 금리차가 서서히 확대되면서 올 4분기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뭐 현재 경기 지표보다는 이런 장단기 금리차나 선행지 순환 변동치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를 특히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그 투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선행 지표가 말 그대로 선행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시차를 보시고 향후에 한국 경제의 변화를 예측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여기서 신호를 보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 말씀이 결국은 이 금리가 변하면 환율이 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이 환율에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과거만큼 환율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 초강 달러 추세 이게 결국은 미국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꺾이겠네요. 어느 시점에 꺾이고 우리 환율은 또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미 달러 지수가 뭐 얼마 전에 뭐 114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102 안팎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 달러 지수 하락은 뭐냐면은 외환시장이 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4.5% 금리에 미국 경제마저도 버틸 수 없다. 미국마저도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내릴 수도 있다. 외환시장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빚 갚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 달러 지수가 장기 추이를 보니까요. 그동안 크게 두 번에 걸쳐서 하락했죠. 85년 플라자 합의 전후에 한 51% 떨어졌고요. 플라자 합의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80년대 돌아가지고 미국 재정 적자, 경상수 적자, 쌍둥이 적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85년 9월에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 선진국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러가치 하락, 특히 엔 마르카 강세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51%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돌아가죠.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죠. 네네. 미국 GDP가 31%에서 24%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달러 가치도 한 40% 떨어졌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저는 달러 가치 3차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됐다. 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었고요. 예. 특히 대순 부채가 예. 뭐 GDP 대비 거의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2011년 8월에 S&P라는 거 신용평가 회사가 네. 뭐 부채 늘어난다, 대부채, 연방정부 부채 늘어난다, 국가 신용등급을 내렸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 달러 가치가 계속 강세를 갈 수 없고 네.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네. 이게 문제인데요. 예. 뭐 제가 한 30%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국제결제은행에서 매월 그 실질 실효환율을 발표하거든요. 네. 뭐 그걸 보니까 작년 11월 데이터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한 31%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가대평가돼 있다. 예. 결국은 가격이란 건 모든 가격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시작됐고요. 고점에서 한 10% 떨어졌지만은 네. 앞으로도 20%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사실 그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돈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우리 돈 가치가. 그렇죠. 우리 GDP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40%.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한국 경제가 제일 어려워질 것이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달러 가치 하락할 때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네. 그런데 달러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되거나 세계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환율이 많이 떨어지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환율이 1,400원이 넘었다가 네. 지금 뭐 1,24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결국 우리 원달러 환율은 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한 20% 정도 떨어지면은 우리 돈이 그만큼은 안 떨어지더라도 네.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다시 그 1,100원 수준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시장에 계신 분들은 이 환율하고 주가하고 또 역외관계가 있거든요. 같이 보죠. 원화 가치가 예. 올랐을 때 네. 뭐 코스피도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제가 세계적인 그 자금 흐름이 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수익률이 그렇죠. 높다고 기대되는 대로 이동하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이게 주간 단위로 예. 세계 주식 투자 자금, 채권 투자 자금 이거를 점검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상대적으로 덜 들어오고 이머징 마켓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태국, 베트남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도로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흐름을 보니까 앞으로 달러 가치 하락, 이머징 마켓 통화 가치 상승 이런 걸 기대하면서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물론 작년 11월 통계니까 아직 뭐 2달 조금 지났는데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지켜보고 있는데 뭐 지난주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새해 들어서도. 만약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등을 한다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럼 암호화폐 시장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SC제일은행 같은 SC 스탠다드 차트 같은 경우에는 5천 달러대로 떨어질 것이다. 다른 전문가, 암호화폐 전문가는 25만 불로 올라갈 것이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25만 불은 아니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요새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비트코인도 모델을 한번 집어넣어 봤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비트코인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게 달러 가치하고 미국 금리예요. 그런데 앞서 달러 가치는 하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경제 올해 뭐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0.3% 정도 나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 10년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나 미 10년 국채 행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일 때 저는 뭐 모든 카인 사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네. 소수의 몇 개 예.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 사실 그렇군요. 저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8년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저 서프라임 위기 때 나왔었죠. 예. 그래서 왜 그때 등장했을 것인가 저 나름대로 추리를 한번 해보니까 예. 미국 경제, 미국 달러를 과거처럼 못 믿겠다. 예,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뭐 2000년에 예, 뭐 달러 그다음에 유로, 파운드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달러 보유 비중이 71%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작년에 달러 가치가 올랐어도요. 네. 3분기 보니까 60%밖에 안 돼요. 예.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있구나.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예, 저는 뭐 비트코인도 많이는 투자하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네. 한 투자 자산의 한 10%, 15% 정도는 네. 투자해도 괜찮다. 그러면 젊은 분들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뭐 FTS라든지 좀 사고 사건이 좀 많았지만 예. 암호화폐 쪽 시장이 개선이 되고 주식이 개선이 돼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던 역의 자산 효과가 어느 정도 정체라든지 상승 국면을 탄다면 제가 그냥 혼자 하는 기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다른 자산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주가가 먼저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면은 네. 예, 특히 주가가 오르면은 네. 뭐 또 우리 저 가게들이 좀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다시 저 부동산 가격도 또 시차를 두고 오르기는 오를 텐데 네. 예, 그런데 과거처럼 전국이 다 같이 오르는 국면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 차별화가 될 수 있고요. 차별화. 예, 사실 그동안 뭐 인구 고령화, 가계 부채 이런 것이 집값을 억누른다 그랬는데 네. 집값 상승에 그래도 상승했던 건 우리 소득이 증가했고 네. 가구 수가 그렇죠.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잠재 성장이 계속 낮아지면서 네. 소득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될 것 같고요. 네. 서울의 경우는 뭐 통계청 추계를 보니까 네. 2029년, 네. 2030년이 가구 수가 정점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예, 그동안 그 집값 상승을 떠받쳤던 네. 가구 수도 앞으로 좀 몇 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 가구 수가 줄어들면은 뭐 집값 상승세도 멈출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래서 아마 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은 첫째, 둘째, 셋째도 위치다 그러는데 뭐 특별한 위치 이거는 뭐 오를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예. 예, 지난 뭐 10년처럼 이렇게 같이 오르는 국면은 좀 힘들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암호화폐도 그렇고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질문의 내용이 미국 경제 믿을 만한가? 예. 미국 경제가 위태로운가? 아니면은 중국이 치고 올라와서 2030년도 되면 중국 경제의 어떤 화폐적인 위상 또 중국 경제의 제조업적인 위상 예. 여러 가지 그 국력의 측면에서 예.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과거에는 능가할 수 있다 그런데 요새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2001년에 미국이 중국 세계 무역교 WTO에 가입시켜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때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4%였어요. 예. 예, 그런데 2021년에 그렇죠. 18%. 예. 예, 작년에는 19% 근접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34에서 24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예. 예, 그런데 제가 앞으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네. 예, 미국은 명목 성장률 아까 미의에서 추정한 것 4%. 네. 예, 그다음에 중국의 실질 GDP는 4%, 물가 2%를 고려하면은 예, 중국의 명목 성장률 한 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준으로 2030년까지 두 나라가 성장한다면은 2030년에 중국 전체 GDP가 미국 GDP를 넘어가겠네. 넘어갑니다. 예. 예, 그런데 요새 뭐 다 다른 전망들이 나와가지고요. 예, 중국 경제가 그보다 성장을 못하면은 네. 뭐 역전되기 힘들죠. 예, 그런데 제가 앞으로 5, 6년 중국이 그동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10%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 네. 저는 앞으로 실질 GDP가 예. 그래도 4%는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물가 2% 고려하면 네. 6%는 성장한다. 네. 이렇게 보면은 아마 2030년 전후에 그러네요. 전체 GDP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예. IRA 법안을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또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예. 그죠. 또 중국 견제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까? 예. 대만 문제를 놓고 괜히 이렇게 시비 거는 모습도 보이고 중국은 또 발끈하고 이러는데 교수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21세기에 미국이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적으로 재개편하지 않으면 예. 결국 양적인 측면에서는 2030년 전후 예. 또 질적인 측면에서 2050년 정도 예. 가서는 중국과 인도가 새로운 국제 그렇습니다.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저는 뭐 우리 수출을 보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는데요. 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은 미국 비중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미국 비중이 2000년에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 20%가 좀 넘었거든요. 네. 지금 15%, 그렇죠. 16%고요. 예. 중국은 10%에서 한때 26%까지 늘어났다가 23%로 네. 떨어졌고요. 유럽 비중 꾸준히 축소되고 있고 그 아세안 비중이 2000년에 한 10%였는데 작년 보니까 18.3%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예, 베트남 비중이 올라갑니다. 예, 베트남 예. 뭐 인도 같은 데 비중이 예. 올라가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니까 우리 수출 비중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아, 예. 장기적으로는 미국, EU 비중 축소, 예. 중국 비중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정체고요. 네. 이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세계 큰 성장축이 미국, 유럽 쪽에서 아세안 쪽으로 이전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다행히 아세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 수출 많이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왕좌왕하다가는 중국이 부상할 수밖에 없고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보다 향후에는 중국의 금리 정책이나 이제 이런 걸 봐할 수밖에 없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나마 우리는 또 중국하고 옆에 있고 동남아 시장이 성장을 계속하는 덕분에 우리의 경제는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예, 있다. 예.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7년에서 10년 사이가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경제,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참고하는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금리 정책, 환율 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거를 보면 예. 앞으로 우리가 피해가야 될 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일본을 보니까 제일 먼저 환율 문제를 딱 놓고 예. 보면 이 친구들이 환율 저평가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무려 48%, 50% 아니 이거는 조작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 먹고 그냥 한 것 같아요. 어떻게 50%를 이렇게 절하시켜 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예나 약세 더 가기에는 무리가 미국이 용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프라자 호텔 프라자 해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엔달러 환율이 2011년 7월 달에 77엔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얼마 전에 150엔까지 갔습니다. 예. 그리고 책 13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일본도 그동안 디플레에 빠졌었는데 네.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3% 이상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물가가 오르니까 일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많이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 올리면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30% 되니까 미국하고 비슷하게 되죠.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이게 채권 이자, 국채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은 엔강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그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그 금융시장, 그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일본의 보험회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보험회사들이 호주 국채, 미국 국채 샀는데요. 네. 한 해지 비용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본 금리 굉장히 낮지만은 자기네 국채 투자한 것보다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낮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외 투자를 안 하고 일본 보험회사들이 해외 국채를 팔고 자기들 국채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돈이 들어오면서 엔이 강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제 결제은행 그 아까 실질 실환율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작년 11월 기준으로 아직도 엔이 41%는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보다는 엔 강세를 유도하면서 어느 정도 물가를 조금 안정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엔은 더 강세로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가면 일본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많은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옛날에 미국이 달러 정책을 변화시켜서 2008년 원턴 원치 않던 서프라임 위기로 해서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이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일본 엔화가 강세되면 아마 일본 전 자금이 전 세계로 많이 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돈을 끌어들이면서 네. 아마 일본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뭐 환율은 아직도 엔달러 환율하고 네. 네, 사실 그 상관관계 아직도 상당히 높거든요. 네. 아직도 일부 상품들은 세계 시장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달러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다가 엔화까지 강세로 가면서 네, 그래서 환율이 제가 머지않아 1,100원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 원달러 환율도. 주식시장 이야기를 안 여쭤보면 시청자분들이 또 김영익 박사님 같은 분 모셔놓고 왜 그런 거 안 물어보냐 또 저를 난무하실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미 앞에서 경제 지표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한번 교수님께 제가 여쭙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우리 뭐 코스피가 명목 GDP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M2 이런 유동성에 비해서 한 20-30%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주식을 사시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아마 뭐 분기별로 어떻게 전망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저는 그 2,200 이하에서는 네. 올 1월 초에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냥 주식을 사시자 이런 말씀을 그 드렸는데요. 네. 뭐 지금도 2,400 안팎입니다만 아직도 그 전평가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올해는 그 주식 비중을 뭐 조정 받을 때마다 꾸준히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뭐 1분기 초반 2,200 그게 저점이 아니었던가. 네, 그리고 올라가다 중간중간 조정은 거치겠습니다만은 예, 올라가는 국면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까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지금 개인들은 주식을 팔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그렇더라고요. 뭐 지난주까지 새롭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뭐 3조 원 이상 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무슨 주식을 사느냐?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네. 뭐 이런 주식을 꾸준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찐바닥입니까? 찐바닥이 아닙니까 지금? 예, 저는 뭐 2,200 밑에서 찐바닥 2,135까지 작년 9월에 떨어졌죠. 예. 그게 바닥이라고 찐바닥이었다. 예. 보시는 거고. 교수님 말씀에 일관성이 있는 게요.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말은 환율이 앞으로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즉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관성 있게 충분히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뭐 삼성전자 반도체 말씀, LG전자 배터리 쪽 과거 한때 차화정 또는 밈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수님께서 2023년에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가 뭐 차화정, 밈스 이렇게 표현한다면 뭐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 그다음에 배터리. 반도체고. 예,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일부 플랫폼 회사들. 제가 보기에는 뭐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카카오도 저도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좀 마치 손실은 싸게 사가지고 30% 오늘 보니까 30% 수익을 내셨네요. 예. 그러셨네요. 근데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당연히 팔기에는 지금은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카카오가 한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진 상태죠, 지금 현재? 고점에서는 뭐 네이버 같은 게 48만 원까지 갔다가 그렇죠. 18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뭐 거의 한 60% 이상 떨어졌네요. 카카오도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네. 이야, 요즘 젊은 분들 하시는 말로 줍줍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현금이 없네요. 현금이. 어떻습니까? 미국 주식 저희들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이야기를 하다가 서학개미 분들이 이거를 놓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주식을 사게 되면 매도했을 경우에는 20% 투자소득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제 엔화를 사더라도 별로 이득을 못 볼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미국 주식이나 다른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있는 국가들, 선진국가들의 주식에 투자할 때에 소득세를 내고 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서학개미의 역할도 좀 더 활동적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주가가 제가 뭐 명목 GDP에 비해서 한 20% 이상 저평가됐다고 보지만은요. 예, 미국 주가는 제가 뭐 명목 GDP로 추정해 보니까 상당히 높게 아직까지. 예, 작년에 한 13% 가대평가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올해 명목 GDP 한 4% 성장 가정하면 S&P 500 적정 수준이 3,6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뭐 최근에 4,000 안팎이니까 그렇죠. 아직도 미국 주가는 고평가 영역에 있다. 네. 예, 그리고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단적으로 말하면 올해는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을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보면 아까 신흥국 예. 동남아 시장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인도, 베트남, 태국 이런 주식에 조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보면 10년 단위로 미국 주가가 좋았다가 이머징 마켓 주가가 좋았다. 큰 사이클이 이렇게 됐거든요. 네. 1980년대 이머징 마켓이 좋았고 1990년대 미국 주가가 좋았죠. 네.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중국 등 이머징 마켓 좋았고요. 그런데.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아까 자금 흐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자금이 이미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특히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여러분, 우리 김영익 교수께서 지금 카카오 30% 수익 냈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깜짝 놀라실 분도 계시고 역시 참 훌륭하시다라고 판단하실 분도 계시는데 좋은 일 진짜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걸 덤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많이 도네이션을 좋은 기간에 많이 하십니다. 자, 이 지금 저희들이 주식 이야기했고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은 조금씩 매입하시라라는 말씀이고 부동산은 이제 초입 단계 들어갔으니까 조금 선제적인 디레버리징 대책을 세우셔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2023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조금씩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호흡기를 뗄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온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현금, 금은, 뭐 채권, 주식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만약에 주식 이외에 다른 자산을 좀 더 이렇게 대체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투자하라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몇 달 전부터 채권 좀 사십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4.6까지 갔던 게 지금 3.4%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예, 근데도 아직도 3.4%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직도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우리나라가 명목 점장률, 잠재 성장률 추정하면 한 3% 정도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그것보다 더 낮아졌어요.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네. 채권도 사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 가격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좀 조정 거칠 것 같습니다. 네. 뭐 멀리 내다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금값은 오르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금도 좀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금 투자할 때는 꼭 조심할 게 있죠. 네.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는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알을 이런 낳지 않은 측면에서 암탉이다. 저는 뭐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는데요.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 가지고 뭐 일정 부분 금도 가지고 가시는 거는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리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주식 사셔도 될 것 같다. 채권 관심 가지셔라. 금 알을 낳지 않는 닭이다. 부동산 시장 이제 하락기에 진입한 것 같다. 이 정도 김영익 교수님의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관심을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교수님께서는 현장을 또 너무나 잘하시고 또 현장도 직접 뭐 사업에도 경영을 해보셨고 CEO로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김영익 교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조언이나 또 좀 못하신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못 드려서 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면 정리 한번 해주시죠. 뭐 저는 우리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다. 정부 정책 방향이 좀 차별화 해소에 초점이 좀 맞춰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늘 그 투자라는 거는 수익률하고 리스크 위험 관리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그 위험만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수익률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좀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부를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동전의 양면이죠. 수익성과 안정성. 이 두 가지 측면인데 김영익 교수님께서 그동안 한 2, 3년 전부터 말씀해 주신 것은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 주시고 또 조심하자는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환율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수익성을 조금 더 높게 봐도 어떨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이 양극화 문제, 또 세대 간, 또 소득자들 간의 이 차별화 문제가 결국은 인구의 동태적 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건실한 구조를 구축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라도 걱정하시고 또 개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셔서 향후에도 기회가 되면 교수님한테 저도 배우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교수님 건강하시고 또 새해 들어서 이게 첫 방송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